자, 다음으로 계양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천 계양을 출마를 놓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신경전까지 하나요? 자료를 보면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우세하신 것 같던데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뭐 상대가 안 될 거고. 예. 글쎄요, 뭐 적절하게 뭐랄까 이제 항상 선거가 되면은 이게 감정 싸움이 되기가 쉬워서 그렇게 되지 않고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그 판단 주체는 당연히 계양을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나는 대통령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재보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전략 공천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략 공천 심사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넘기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최초로 전략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관철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당하게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거 때마다 같은 편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늘 그게 걱정이죠. 일부에서는 지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단수 공천됐으니까 지금 인천 연수갑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양을로 보내고 다른 사람은 연수갑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교통정리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또 박찬대 의원이 연수갑에 김남준 대변인이 가면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게 또 다른 해석을 낳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돌아왔고 이게 원래 내 자리였고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양보하고 간다니까 내가 여기 출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던데 모양새는 이제 중진 의원이 조금 더 그 험지에 가서 이겨주면 훨씬 더 멋지게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선거라는 게 지면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김남국 대변인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누구 한 분이 서운하지 않을 묘안을 찾지 않을까 싶고 그게 바로 지도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윈윈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다. 사실상 애매한 답변이긴 한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양보가 서로 쉽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김남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처음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면 송영길 대표는 또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일종의 낭인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컴백하는 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양보하셔서 떠오른 게 있는데 강원지사 놓고 우상호 전 수석이 가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양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통 큰 결단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전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강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고 지사를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해봤고 당연히 인지도도 높고 강원도 사람이라는 정체성 면에서 훨씬 더 확실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었고 우상호 의원은 우상호가 강원도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철원이 고향이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가지고 저분이 강원도 사람이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둘이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상호 수석은 이광재 지사가 도와주면 반드시 당선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광재 지사는 혼자 뛰어도 당선될 만한 인지도와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광재 지사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지사가 우상호 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뭐 대학 선후배간이라고 하지만 둘이 신속하게 그렇게 정리가 돼서 보기가 되게 하여튼 좋긴 합니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그 어떤 사람도 양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개인한테.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관심사인데 저는 다만 아까 그 양보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광재 전 지사가 떠올랐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성태 그 전 쌍방울 지인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 박상용 검사실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성태의 집무실로 활용됐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거기 김성태 씨가 자기 사업상 만나야 될 사람 글로 오라 그래. 네, 오라고 했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잖아요. 그리고 교도관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녹취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저기 그 온갖 일을 다 하더라. 그 뭐 참고인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 수발 드느라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심지어 뭐 삼거리에서 서가지고 김성태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절하고 있고 막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검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수발 들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업도 거기서 진행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건데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예. 이제 왜 그게 가능했겠느냐?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검찰한테 밉보였으면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이쁘게 보였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럼 왜 이쁘게 보였겠냐? 그 김성태가 억울한 사람이고 뭐 아주 선량한 시민이 어쩔 수 없이 무슨 검찰청에 들어가서 구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수법들을 많이 해왔고 예전에 보면은 뭐 그 윤석열과 윤석열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 특수수사라고 원래 특별수사인데 그것도 특수수사라고 말하면서 특수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막 특수수사 기법이 있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 하나 계속 회유해가지고 꼬드겨서 넌 나 원하는 대로 다 여기다가 맞춰줘. 너는 살려줄게. 넌 싸게 끊어줄게. 저쪽만 죽이면 돼.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은 너 앞으로 여기 와서 쉬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벌어졌었다는 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를 압박해서 허위 자백을 시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사가 집무실 내줬다고 주장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모순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형식적인 논리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구사하던데 앞뒤를 따져보면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지금 두렵고 궁지에 몰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이제 입장문이라고 내는 거에 보면은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도 이화영 지사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는지 묻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뭐 말한다거나 물어볼 일이 없는 사건에서 그런다는 게 그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성태 씨와 관련된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조작 기소 여부가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조작이라고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관련자들 엄히 처벌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정치 검찰의 어떤 나쁜 짓과 악행 과 관련해서 한두 번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과거에 한명수 총리 사건 수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조작하는지를 직접 또 봤던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가 끓는 일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좀 진상이 드러나고 다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그러니까 3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번째 법 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박영재 대법관, 그러니까 전 법원 행정처장이죠. 2인자를 했던 박영재 대법관도 역시 함께 법 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병철 변호사가 이병철 변호사 했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지금 고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병철 변호사는 사실은 뭐 비상계엄 때도 널리 이렇게 언론 활동하면서 또 싸워왔던 변호사고 의료대란 2,000명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변호사가 정말 이슈 선정과 그다음에 고소고발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판소원제 도입하고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번 평가를 받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하게 끌고 와서 전원 합의체를 열고 그다음에 파기 환송을 너무 졸속으로 했다. 이게 뭐 사법부에 본인들의 뭐 독립된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유권자의 민주주의적 정식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개입하면서 대선 후보를 흔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는 과연 맞는 거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수만 쪽에 달하는 그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졸속으로 리뷰를 하고서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 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당키나 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요. 뭐 이번 뭐 재판 소원제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있는데 한번 헌법에 위배되는 역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그날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혹시나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 사법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이런 치졸한 대법원장의 역할에 대한 국민 심판이 이제 헌법 소원, 재판 소원을 통해서 뭔가 심화받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합니다. 통해서, 예. 아, 법 왜곡죄를 통해서 설마 했을 하지 겁니다. 않을까 설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 법 왜곡죄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예. 앞으로 그 검찰의 조작 기소 그리고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걸 봤으니까 나도 조작 기소하거나 아니면 판결을 잘못 내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예. 법 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란죄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보면서 우인성 직위원 예. 있고 이진관이 있고 그래서 이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의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대한민국 역사적인 이런 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다르게 할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뭐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위축돼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한다고 푸념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헌법에 맞게 그리고 정말 독립의 그런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사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사가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은 법 왜곡죄가 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의사니까 환자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처방이나 뭔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도 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고 이런 처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진료 안에서의 그런 의사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호사, 말도 안 되는 판사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목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분들 퇴출하고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법 왜곡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민영배, 이성윤 그리고 네. 뭐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등이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유를 보면은요, 탄핵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재판 절차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당론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이제 개개인의 의원들은 1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동참을 하겠죠. 예.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도 조희대 내려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목소리가 앞으로도 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는 함부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휘두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나 여러 인사 권한에 있어서도 본인이 제청을 해야 되는, 청와대 임명에 대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목소리 내면서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정당하냐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은 긴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99명이 필요한가 봐요. 예. 100명에 1명 모자란 99명. 예. 그래서 해당 의원들이 예. 의원들에게 이제 동참을 호소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의원이 298명인가 그랬고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의 그 발의가 있어야 돼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타이밍이 적절하냐도 고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탄핵 발의가 지금 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건가에 대해서도 아마 소통을 할 거예요, 지지자들이랑. 네. 그런 면에서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인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하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명백한 위헌 위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탄핵을 한다라는 게 기본 지침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탄핵 사유까지 갔을 때 탄핵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빌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